네,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 전쟁하기 전 2023년 이전이죠. 부터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소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5년째 계속 그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간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베냐민 네타냐후가 재판받기 싫어서, 재판받게 되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직을 물러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감방에 가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전쟁을 하마스도 진작에 박멸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2년째 지금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마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란과 새롭게 또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 좀 하게 내버려둬라, 그만 이 네타냐후 총리를 그만 괴롭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또 뭐 이스라엘에서는 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내 문제를 챙겨하느냐 마느냐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뭐라 그러고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 공습 이후에 이제 처리해야 될 사업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 네타냐후 총리랑 이제 계속 전화 통화하고 이게 상의해야 될 게 많은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재판에 나가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난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개인 소셜 계정에다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질러버린 거죠. 못 참고. 뭐라고 하냐면, 앞서서 이제 이유진 PD가 얘기했지만, 이건 정의의 희화다. 재판이 코미디냐. 뭐 이렇게 하고, 정치 호러쇼다, 이건. 그러면서 시가 인용받은 것으로 뇌물죄 기소하는 게 말이나 되냐 하면서 당장 재판을 중단하거나 혹은 사면해라 하면서 거의 뭐 이스라엘 우파 진영에서 하는 얘기를 이제 막 대통령이 직접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투데이를 계속 보신 분들은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해왔어요. 사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비리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이번에 아주 터놓고 다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갖고 있는 이 개인적인 비리 혐의라는 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 3개의 그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번호가 이제 케이스 1000번, 그 다음에 케이스 2000, 4000에 총 3건인데, 먼저 케이스 1000번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할리우드 제작자한테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 내외가 엄청난 사치품을 받았다. 금품 수수를 했다. 특혜를 받았다. 그 대가로 금품 수수를 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수수한 금품이 딴 게 아니라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시가, 그다음에 샴페인, 그다음에 무슨 뭐 열쇠 링 같은 이런 뭐 액세서리를 받았나 봐요. 근데 그걸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었냐면, 막 그 세라 네타냐후 그 영부인, 그 총리 부인이죠. 부인이 완전 그 명품 중독증 환자다. 막 이멜다다. 막 그래서 엄청난 그 사치품인데, 결국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일상용품이에요. 그냥 친구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그런 일상적인 선물을 했고, 또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데 대가성이 전혀 없어요. 검찰 기소 수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무슨 이스라엘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매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대가성을 입증이 못했고, 지금 5년째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걸 입증하는 증거가 검찰 측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케이스 2000번이랑 4000번이에요. 이게 이제 언론사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 자,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지면 매체가 있어요. 에드넛 에그낫이라는 에그낫이라는 지면 매체가 있는데, 그 지면 매체의 발행인, 그 다음에 케이스 4000번 때는 와이넷 인터넷 매체에 대한 그 사장, 그들하고 이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네타냐후 총리는 이 지면 매체와 인터넷 매체에게 각각 우호적인 보도를 요청했어요. 워낙 이스라엘 언론이 네타냐후만 공격을 하니까, 야, 우리 정권도 잘하는 거 있으니까 정권 홍보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홍보기사 좀 써줘라고 하면서 대신에 이제 특혜를 봐주겠다, 언론사 매체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와이넷 경우에는 뭐냐면 현물이 주고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보도가 뇌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검찰 측 주장은. 그래서 그 뇌물의 대가가 뭐냐? 우호적 보도를 요청했으니까
우호적 보도가 와이넷에서 해줬냐? 근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되죠. 물론 그것도 현물이 아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리고 지면 신문한테는 네트냐후가 그 지면 신문 그 사주 그 발행인한테 유리한 신문 배포법을 개정하기 위한 그 특혜를 지금 주기 위해서 우호적 보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우호적 보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신문법도 개정하지 않았어요. 네트냐후 총리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재판이 5년 동안 진행된 것이고, 뇌물죄가 성립되냐면 받은 거, 그다음에 그 대가로 뭘 했냐, 대가성이 입증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뭔가 큰 것만 있다라고 펌프짓만 하고 그걸 외신에서 그대로 받아쓰고 엄청난 부패 혐의자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에 대한 법률적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관련해서 다 증언밖에 없어요. 근데 총리 주변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했냐, 검경이 변호사 입회 없이 감금을 시킨 겁니다. 가족들 회유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걸 언론에서 이제 과대포장해서 하니까 그걸 외신이 그대로 봐서 네트냐후는 엄청난 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켜줬고요. 두 번째가 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측근들을 수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영장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영장을 받아서 수사도 할 뿐더러 도감청 해킹까지 했어요. 영장도 없이. 그러니까 그 감청 정보 이거 법원에서 영장을 받는데 영장 없이 임의로 테러범 수사하듯이 정치권 주변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인데, 요 증거 가지고 이제 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불법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독과 독수의 원칙에서 이거는 폐기돼야 맞지만은 이미 폐기됐어요. 제가 브레이드 TV 처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취재한 게 이 기사거든요. 다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 내용하고 지금 4년, 3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새로운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현재 진행 상태를 5년 동안 재판을 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검찰 측 증거가 반박 부정되었음에도 5년 내내 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법부도.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패널들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다음에 하마스와의 전쟁 얘기할 때 꼭 걸고 넘어가는 게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 비리 혐의로 이 재판 받을까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개인 비리 혐의, 사기, 뇌물수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개인 비리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해. 그렇죠. 뭘 사기를 쳤고 뭘 뇌물을 받았는데? 라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시가, 샴페인, 키링 이런 거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의 그 상황에서 총리를 불러다가 재판하고, 저는 시가, 샴페인 이런 거 받을 생각도 없고 뭐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키링, 우리 스태프들 외국 여행 갔다 오면 열쇠고리 하나씩 사오는데 이거 받으면 안 되겠네요, 이것도. 그렇죠. 이스라엘 사법부 기준하면 우리는 다 뇌물수수 혐의 구속돼야죠, 이제. 우호적 보도. 우리 이메일로, 브랜드 TV 공식 이메일로 가끔 그런 게 와요. 보니까 당신네들 너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서 브랜드 TV를 브랜드 상으로 주겠다. 당신네들 대상감이라 그러면서 상 받겠냐고 그러는데. 받는 순간 또. 네, 그래서 관심 갖지 마라.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관심 갖지 말고 칭찬도 하지 말고 우호적 보도도 하지 마라. 우리는 아직은 재판받을 일은 없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가지고 이렇게 5년씩 질질 끄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국내 정치를 좀 이해해야 돼요. 사법부의 그 폐악질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네트냐후 총리 건에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제 5년째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가자 전쟁 중에도 주 2, 3회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재판에 나와라. 그럼 새로운 재판에 나오면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든지, 검찰 측 증언은 3년 전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총리만 이제 자리에 앉혀놓고 전쟁지휘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재판 출석으로 전쟁 수행 임무가 불가능하므로 직무 불능으로 처리해서 총리를 사퇴시키기 위한 사법부의 공작이에요. 어허. 그 꼼수를 쓴 것이고. 그게 정적이네요, 그러니까 야권이랑 같이 한 몸으로 움직여요. 검찰총장도 말 더럽게 안 듣고, 그 다음도 총리 산하 검찰총장이 아니라 사법부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이제 총리를 공격하죠. 그래도 방송인데 말을 안 듣는 거지. 더럽게 안 듣는다 그러면 좀.
보시면 화가 나요. 이거 그래요? 이 재판 기록을 제가 법조기자는 아니지만 3년 동안 보면은 이게 혈압 그래요. 네트냐후 있으면 저는 화병 걸려 죽었어요. 벌써 암 걸려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더 제가 이제 왜 이게 언사를 거치게 하냐면 화렴 정전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총리를 불러내요. 재판에. 판사는 휴가 갑니다. 이런. 이 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이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걸 기사할 때 이거를 과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우리 외신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치고 들어가지 않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집적하고 쌓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좀 사법 정상화 좀 해라. 개혁을 해라 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10월 7일 전에 이제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극자단체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네티냐후 장기 집권 독재를 위한 지금 짜르 흉내를 낸다라고 우리 매체들과 이런 외신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법부의 행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인사권이나 뭐 입법권 다 침해해요. 이런 것도. 그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권력 그 플레이어들 간의 문제, 그들만의 리그지만은 이 폐악질이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10월 7일 학살 당시에 이제 민간인이 테러리스트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제 사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법원이 이 사람을 구속을 시켰어요. 이런. 강제 감금을 시킨 거야.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였으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탄압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을 감금시키고 변호사 접근도 못 시키고, 이 사람 민간인이에요. 그 테러 때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법부의 고통을 받는다는 거고, 최근에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벨트 국장 임명에도 사법부가 인사권에도 개입을 합니다. 그 임명한 권한은 없다, 경질할 권한은 없다 하면서 사법 독재를 넘어서 현지에서는 이건 제왕적 사법부라고 얘기합니다. 사법부 밑에 나머지들이 시니어처럼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제일 바닥에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무리 네트냐후 총리가 전쟁 지도자에서 5차 총선하지 않습니까? 이기면 뭐해? 사법부가 다 또 커트링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정치의 본질이고,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사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꾹 참다가 지금 중동 빨리 처리하고 러우 전쟁 그 협상하러 가야 되는데 전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트루스 포럼에 그런 글을 날린 것이죠. 참. 그래서 2023년 그 10월 7일 전쟁이 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그 내부에서 사법개혁 문제로 계속 국민들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이, 이렇게 그 사법부의 전횡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법부의 그 골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하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좀 문제가 충돌이 일어났던 건데, 사람들은 그 내막도 잘 모르고 일단 황제가 되기 싶은 네트냐후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표현을 했죠. 짜르라고 표현했어. 짜르.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이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도, 이 모세 코헨이라는 교수도 뭐라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 대법원장하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이 검찰총장하고 대법원장을 좀 미국이 대인 금융 제재를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청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의 교수님이 이제 비교 헌법학을 전공한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노동당 지지자다. 난 네트냐후 지지자가 아니야. 리쿠당 네트냐후 지지자가 아니야.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총리를 사법부가 이렇게 실각시킨 거는 법 위반이라고 보면서 그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 대한 금융제재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제 이를 두고 앞서 이제 그 트루스 포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두고서 뭐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이 교수 분석은 이거예요. 이미 선례가 있다. 지난 가자 전쟁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대인 제재를 걸어놨어요. 이미.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그 당시에 좀 바이든 행정부의 그 가자전 휴전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게 이제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소물리치 재무장관하고 벤그리브 그 국가안전부 장관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정권 마지막 때까지 대인 제재, 금융 제재를 걸라고 했어요. 근데 트럼프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해제가 됐는데 금융 제재를 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 사법부 제왕적 사법부에 대한 대인 제재를 걸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어떤
선거를 이겨도 소용이 없어요. 사법부가 저렇게 막 목리 부리고 억지를 부리면 이거는 내부적인 어떤 혁명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그 강제적 아니면 이거 해소가 안 된다고 해서 그 하물며 일반 뭐 그 무슨 장애 시민들이나 이런 우파 시민들이 이런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금융제재 걸어야 된다. 이렇게 되게 금융제재는 뭐냐? 테러리스트한테 거는 거예요. 통장 다 끊어버리는 거. 금융제재 이런 걸 걸라고 지금 그 청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이스라엘 현지 분위기가 이렇다는가.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선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뭐 인기가 올랐는데 이미 높았어요. 5번 선거를 불사조처럼 다 깨고 다시 또 재집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민족의 영웅이에요. 이게 지금 국민의 선택이죠, 뭐. 그렇죠. 그걸 이제 사법부가 이제 자꾸 개입을 하니까 이제 거의 뭐 이제 지금 전쟁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안 다뤘는데 이건 계속 진행되고 왔다라는 거. 그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법과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미국에서 그 불법 체류자들 5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그 행정명령 내리고 그 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연방 법원에서 아마 이것을 잘못됐다, 불법이다 이렇게 아마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미국 대법원에서 뭔 소리냐 이거 이런 판결 틀려서 다시 되돌려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그 사법 독재랑 좀 비슷한 행태인데요. 그나마 근데 미국은 그 연방대법원 구성 이제 보수 판사가 6명이라 트럼프가 1기 때 임명한 사람이라서 그나마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방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처분 인용했다는 게 뭐냐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판결을 한 거예요. 하급심 법원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정명령이 뭐냐? 불체자 추방 행정명령이고 두 번째가 이거 우리나라 매체는 잘 이거 자꾸 얘기 안 하는 불체자만 얘기하는데 그 일선 학교 선생이 이제 학부모 동의 없이 애들한테 성전하는 수술을 시키는 게 있어요. LGBTQ 정책의 일환으로 애들한테 6살, 7살한테 성전하는 수술하라고 강요하는 거 부모 동의 없이 이런 걸 행정명령을 막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급심 재판관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거야. 해도 된다. 어허. 성전하는 수술 해도 된다. 부모 동의 없이 이걸 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 막아쓰고 있는데 그걸 했는데 그러면 물론 이 소를 최소의 이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게 이제 자연스럽게 LGBTQ 극자 단체죠. 자,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만 가처분 인정하면 되는데 이 판사가 연방 하급심 판사가 아니다. 이 판결로 해서 이제 전국에도 이 판결이 적용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네이션와이드 인정션이라고 해서 가처분 전국 확대라고 본인이 판결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가처분 신청을 네 맘대로 왜 전국으로 확대하냐. 그래가지고 연방 대법원에 그 소송을 건 거죠. 이제 헌법 소송을 건 거예요. 도대체 하급심 연방법원의 관할권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내 대통령 권한과 어떻게 충돌되면 이걸 좀 매핑을 해다오라고 소송을 냈는데 요번에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한 거죠. 전국 가처분 확대 네이션와이드 인정션을 6대3으로 위헌이라고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하급심 판사들이 이제 그 민주당 바이든이 지명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법부를 통해서 현실 정치를 네타냐후의 총리의 인사권 안보 정책 이런 거 개입하듯이 여기서는 연방대법원 못 들어가니까 하급심 법원으로 사실상 입법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철퇴를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연방대법원 판사 6대3 할 때 뭐라고 다수 의견이 나왔냐.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거는 권한남용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만 있는 것이고 연방법원이 국가 전체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헌법 위반이다라고 딱 찍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10월에 있을 이제 출생 시민권에 대한 이제 유언 소송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원래는 헌법 14조에 남북 전쟁 끝나고선 노예에 대한 구제책, 노예 신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의 노예 자녀가 흑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남용이 돼가지고 불체자의 자녀도 속지주의에 근거해서 시민권 줄 수 있다. 이게 지금 위헌 소송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헌법 2조죠. 이제 대통령 권한과 이 사법부의 권한이 충돌하고 있는 건데 그나마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딱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구성인데 그 하급심 법원의 행태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행태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도자가 외부에서 전쟁도 치르고 국내 이슈도 치르지만 이 사법부하고 또 피 튀기는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파 지도자들이 전 세계 투톱 우파 지도자 두 명이 이제 이런 사법 독재하고 지금 제왕적 사법 독재하고 좀 싸우고 있습니다.